네, 2020년 9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밥 우드워드가 쓴 레이지란 책을 가지고 현실 외교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왜 엉망진창인지. 부제는 문재인 이인영은 왜 몽상가인가입니다. 몽상가, 망상가 뭐 같은 뜻입니다. 밥 우드워드 굉장히 유명한 기자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한다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부 언론은 부편집인 뭐 그렇게 번역하는데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그러면 조교수라고 번역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편집장인지 편집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간 부편집인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연세가 높으니까. 1943년생입니다.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학을 젊은 시절에는 다 미국도 의무 복무를 했었거든요. 월남전 때문에. 해군에서 복무를 하고 1971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9년간 거의 50년을 근무하고 있네요. 네, 미국 기업들은 특별히 정년이 없어서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밥 우드워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의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이런 또 책을 냈네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입사 2년 차인 1972년, 대한민국 기자들도 처음 신문사에 들어가면은 사건 기자, 경찰 기자라고도 합니다. 경찰서에 출입하면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취재하면서 기자를 배워가는데, 미국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저도 뭐 미국에서 언론 생활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경찰 기자를 하던 1972년 칼 번스틴과 함께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을 합니다. 입사 동기와 함께. 네. 2년차 기자 둘이 30도 안 된 기자들이 사고를 칩니다. 대단하네요. 두 사람 다 43년생, 뭐 43년생쯤이니까 29 정도. 하기야 보통 기자들이 보게 되면 30 전후에 특종을 많이 하죠. 예. 1972년이 무슨 해인가 하면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1차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그해 11월에 연임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해 6월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민주당도 대통령 후보를 냈죠. 전국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사무실을 워터게이트 호텔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 카메라와 도청장치를 가진 괴한 5명이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체포되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체포된 5명 중에 한 명은 닉슨 재선위원회의 수석 경호원으로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백악관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악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미국 경찰도 쉬쉬하고 취재를 했는데, 입사 2년 차인 경찰 기자, 말진이죠, 말진. 말진은 저희 기자들 용어인데, 경찰서나 검찰 이런 데 출입하게 되면은 거기도 제일 대장이 있잖아요. 가장 연차가 높은 기자. 1진, 그 다음은 2진, 3진, 더 밑으로 있으면 마지막을 말진이라 그럽니다. 말진. 쫄병이라는 뜻입니다. 입사 2년 차이면 뭐 그야말로 말진이죠. 이 말진 둘이 포착을 해서 특종을 한 거죠. 저는 사건 기자 중에서 끈질긴, 제가 몇 차례 채널A의 이동재 기자, 뭐 그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큰 관심이 없고, 그래도 뭔가 하나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건 기자를 보게 되면 참 관심이 갑니다. 이런 기자들이 진돗개거든요. 네. 유시민 씨가 왜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이 신라전에 가서 강의를 하느냐. 당연히 기자가 물고 들어가야 되죠. 네, 막내 기자, 끈질긴 사건 기자는 사실은 저도 두렵습니다. 이 특종 때문에 이듬해 두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죠. 이런 와중에 닉슨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73년부터 대통령에 있다가 1년을 더 버티고 74년도에 결국 사임합니다. 그래서 입사 2년 차의 젊은 기자 두 사람이 미국의 권력을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진 것이 영어로는 investigative report, investigative report. investigative 하게 되면 조사하다, 뭐 경찰들은 수사하다, 의사들은 치료하다, 수술하다, 뭐 investigate,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막 파고드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탐사 보도라고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를 용어를 쓰죠. 저도 탐사 보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나름대로 탐사 보도를 해봤었습니다. 이러한 밥 우드워드는 나이가 훨씬 많아진 58살 때, 저보다 제 나이 때예요, 제 나이 때. 7명의 후배를 이끌고 미국이 2001년에 9.11 테러를 당하잖아요. 그 테러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취재해서 보도를 해갖고 이듬해 59살 때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나이에 기자로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신문사에 있어도 되게 뭐 경영직으로 있지, 아니면 논설위원 정도 한두 사람은 글 쓰지 글을 못 쓰는데 이때까지도 썼네요. 근데 벌써 이것이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책을 냈으니 참 대단한 기자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 우드워드에 가까운 사람을 조선일보에서 퇴사하긴 했지만은 조갑재 씨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기자로서 활동한다는 걸 보면서 또 그분도 조갑재 씨도 책을 많이 나오고 해서 둘이 상당히 비슷하다. 나이도 조갑재 씨가 2살 적네요. 45년생, 48년생. 네. 또 뭐 탐사보도에서는 뭐 결코 조갑재 씨도 지지 않는 분이고. 서울에 한강이 있죠. 한강이 흐르고 우리는 한강 옆에 넓은 고수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갔더니 포토맥 강이 있더라고요. 포토맥 강은 우리처럼 넓은 고수부지는 아니에요. 좁은 고수부지인데 그 고수부지를 이렇게 음식점도 만들고 강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선셋도 바라보고 또 거기 호텔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린 주로 체육시설이 있는 곳으로 쓰지만 그러한 여러 호텔 중에 하나가 워터게이트라는 이름의 호텔입니다.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는 말 그대로 워터, 물, 수, 게이트, 문, 수문입니다. 수문. 옛날에 미국이 뭐 건국하고 초기에 거기에 무슨 수문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게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긴 호텔을 워터게이트 호텔이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스캔들의 뜻으로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무슨 비리 사건이 생기면은 무슨 게이트 그럽니다. 어제 제가 방송했듯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사건을 한수원과 이정부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그 월성 1호기의 수익을 조작을 했다. 그래서 그런 혐의가 있죠. 굉장히 강력한 혐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발표를 못하게 문재인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성 원전 게이트, 뭐 한수원 게이트 그러는데 게이트 붙이면 안 되죠. 스캔들이라 그래야 되죠. 뭐 윤미향 게이트, 추미애 게이트는 그냥 문입니다. 문. 네. 뭐 문이 터지면 사건이 돼서 그렇게 하나요? 뭐 좋습니다. 밥 우드워드는 지금까지 기자를 하고 있는데 같이 특종을 했던 칼 번스틴은 기자를 떠났죠. 네, 기자를 그만하고 있습니다. 이 밥 우드워드는 개인 사이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Maybe the best report of all time 이런 말이 쓰여 있네요. 항상 최고의 기자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사이트 밑으로 가게 되면은 밥 우드워드가 쓴 매우 많은 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Bush at War, Plan of Attack, Obama's War, Fear 상당히 묵직한 제목들이죠. 전쟁 중에 부시 대통령, 공격 계획, 오바마의 전쟁, 공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지, 경로. 네.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 최근 그가 출간한 레이지, 경로란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Woodward obtained 25 personal letters exchanged between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at have not been public before. 뭐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드워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고받은 개인 편지 25통을 입수했다. 두 지도자는 아주 특별한 외교 춤에 참여했기에 외교 춤을 췄기에 김정은은 두 지도자의 만남을 환상적인 영화 판타스틱 필름에 비유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경로란 요 내용은 밥 우드워드를 소개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레이지라는 책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 레이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은 미북 관계가 매우 경색된 시점이죠.
미국에는 Unified Command라고 해서 통합 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Unified Combatant Command라고 해서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유럽 사령부가 있고 쭉 지역 사령부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전략사령부, 수송사령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략사령부가 Strategic Command인데 거기는 핵전쟁을 다루는 것이죠. 핵전쟁을 다루는 것이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작전사령부는 북한이 2017년 많은 도발을 했을 때 작전계획, 워플랜 5027을 깊이 검토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 예방 타격, 외과적 타격을 거론했다. 이렇게 책에 있습니다. 선제 타격은 preemptive strike 또는 attack이라고도 하고요. 예방 타격은 preventive attack 또는 strike라고 하고 외과적 타격은 surgical strike라고 합니다. 이 예방 타격을 확대하면 예방 전쟁이 되는데 요 개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하고 나하고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첫방은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제1방으로 때리죠. 1방을 맞는 순간에 나는 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저자가 날 때릴 게 분명해. 그러면 내가 맞고 난 다음에 반격을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 공격하지 마 하고 미리 때리는 게 예방전쟁입니다. 프리벤티브 워. 그런 예방전쟁의 일부로 하는 어택이 프리벤티브 어택, 스트라이크, 예방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 타격, 예방 전쟁을 하는 거는 옛날부터 굉장히 사례가 많았어요. 모든 전쟁은 다 예방 전쟁을 표방했어요. 근데 예방 전쟁을 하면서 선제 침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엔이 미국의 유엔을 만든 다음부터는 예방 전쟁을 침략으로 보고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미국이 이걸 깹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preemptive attack, preemptive strike란 말이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선제 타격입니다. 먼저 때리는 거야, 먼저 공격하는 거. 그건 또 맞아요. 예방 전쟁은 안 되는데 선제 타격은 된다는 걸 만듭니다. 예방 선제 타격을 하는데 그냥 이게 전쟁으로 확대되면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나서 때리는 거니까 딱 그 표정만 날려라. 우리 저 수술할 때 수술 부위만 칼로 싹 뚫어내죠. 영어로 수술이 서저리 아닙니까?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것만 핀셋 뽑아내서 딱 때려라. 역가적 타격만 하라는 개념으로 선제 타격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그런 개념으로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근데 이 앞에 조건문이 있죠. 북한이 핵공격을 해온다. 북한의 핵공격을 해올 경우에 80개의 핵무기를 대응한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미국은 이제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MD가 있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를 쏘게 되면 또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거리는 워낙 머니까 날라오는 거를 요격 단계, 발사 부스팅 단계에서 인터셉터 하는 방법이 있고 올라갔을 때 우주에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이제 이지스함에서 SM을 쏘는 거죠. 그다음에 떨어질 단계에 그 발사 종말 단계 요격이 있어서 4단계, 5단계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걸 맞추고 난 다음에 80개의 핵무기를 때려서 북한을 초토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작전계획 5027은 한미연합사가 주로 관리합니다. 한미연합사가 아시아에 한국에 있고요. 아시아 전체를 관리하는 미국의 Unified Combatant Command 통합전투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작전계획 5027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이면서 또 인도태평양, 이건 순수 미군 사령부죠. 거기에 작전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핵무기를 담당하는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핵전쟁에 대한 작전계획을 갖고 있죠. 이걸 똑같이 이걸 5027로 부를 수 있어요. 50은 별거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미국 작전계획을 쭉 분석해서 신동아에 한번 연구를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중동전쟁은 1로 시작되더라고요. 작전계획의 남반은 대개 4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10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27은 한반도인 것 같은데 50 자체가 5가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전쟁 안 나는 지역에서는 작전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50이 한국인 것 같고 502까지가 한국인 것 같고 5027, 5028, 5029, 5030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게 한국이다 숫자상으로 지적할 수는 없고요. 아시아 지역이 5다, 중동이 1이다. 나머지 지역은 저도 뭐 보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2017년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9월 3일 북한이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합니다. 네, 수소폭탄을 터뜨렸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때 북한이 얼마나 오만을 떨었는가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다, 수소탄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왔던 인공 지진파는 규모가 5.7로 측정이 됐는데, 근데 북한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1년 전인 16년 1월 6일에는 4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수소탄을 터뜨렸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뭐 유사 수소탄이다 뭐 온갖 분석 저도 썼는데, 그 무슨 뭐 그 분석 자꾸 합니까? 북한은 어차피 수소탄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야지 진짜 수소탄이냐 아니냐 이런 분석만 한국에서 하고 있길래 참 되게 답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9일 날 북한이 또 5차 핵실험을 하죠. 계속 위협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달에 들어섰는데 9월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문재인 정부는 뭐라는가 하면 그 이듬해 평창올림픽을 초에 열기로 돼 있었는데 이때 북한을 불러갖고 남북관계 좋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 오롯이 북한의 평화제스처만 보내고 있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강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나라 지켜야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나오셔야 하잖아요. 통수권자가 반미주의자답게. 그 딱 자주국방 하겠다고 북한하고 한판 붙자 일전 불사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미국의 뭐 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주국방을 많이 얘기해요. 일본에 대해서는. 근데 딱 북한이 제대로 위협을 가하면 그건 못하고 미국한테 이렇게 다리를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미군의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냐란 말이냐 그러는데 자꾸 늘어져요. 이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을 가면 한판 붙어서 깰 생각은 안 하고 트럼프는 선제 핵공격까지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끝까지 검토하는데 왜 이렇게 나약할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난 9월 15일 화성 12형 이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죠. 그래놓고 또 9월 20일 수소폭탄을 또 터뜨리겠다고 아주 공갈을 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액션이 들어가요. 바로 다음날 전략폭격기 B-1B를 비롯해서 F-15 전투기 20대를 동원해서 동해에서 바다에서의 남북 경계선은 NLL이잖아요. 북방 한계선. 그 너머로 미군 비행기 20대가 들어갑니다. 모의 공습 훈련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때까지 미국에 의존하던 모습이던 문재인 대통령은요. 미국이 너무 나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이 책에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과하게 했는지 과하게 표현했는지 제가 한번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9월 달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 신문이 보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 경향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때 B-1B 랜서는 미국 영토인 괌에서 출격한 겁니다. 랜서 편대가 출격했고 오키나와 등 일본에서는 주일 미 공군의 F-15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한 20대가 동해의 NLL을 넘어가서 작전하고 돌아왔다라고 우리 언론들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미 국방부의 데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대변인은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 전투기 폭격기를 통틀어 이번이 휴전선 최복적 비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미국 비행기들이 바다 쪽으로 가긴 했지만은 북한 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NLL 넘어까지 간 적이 있지만 이번이 가장 깊이 들어간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뭘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이날 오후에 NSC 전체 회의를 열어 최근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핵실험하고 IRBM을 쏘는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미국의 불만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즈 책이 맞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요. 북한이 화성 12형을 쏘기 바로 전날인 9월 14일 문재인 정부는요.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아무 기사 추적을 안 하는데 뭐 이거 물으면 답변은 안 할 거지만 제가 해석하는 건 이겁니다. 이때 만약에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미국이 정보를 안 줬다면은 북한이 화성 12형을 쏘는 걸 우리가 몰랐을 수는 있죠. 바로 다음날 쏘는 걸 모르고 돈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미군이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안 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이지스함도 북한이 쏜 미사일 추적에 참여해야 되니까. 줬는 게 99%입니다. 100%입니다.
그 화성 12형을 쏜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덜렁한 게 뭐냐. 800만 달러 줄 테니까 쏘지 마, 이 뜻이에요. 나라 지키라고 한 대통령이 이러고 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역사에서는 송나라가 대표적이죠. 거란할 때 당하고 금나라한테 당하고 금나라한테 뭐 돈을 주고 절절 맸었죠. 예. 그리고 나중에 원나라한테 아주 깨갱하고 망하는데, 이 거친 놈들한테 자꾸 돈을 주면요 자꾸 더 달라고 합니다. 공포와 전쟁은 피할수록 따라옵니다. 그냥 그래? 원터치 붙잡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주춤하면서 내가 사는 공간이 생기죠. 이게 뭡니까? 제가 좀 커서 거친 친구들하고도 학교 때 지냈는데, 그게 세력균형 잡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 계속 제가 돈 바치고 뭐 바치고 늘 맞다가 결국 왕따 당해서 뭐 자살로 몰려가는 겁니다. 미국의 평화는요, 미국이 세계 나라에게 돈을 줍니다. 지원합니다. 그거 우리나라 그거 더 지원하라고 빽빽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미국이 필요해서 조금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돈 주고 평화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은 핵무기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평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문재인 정부는 큰 착각입니다. 제가 이인영 장관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무슨 행사에서. 남북 간 호혜적 협력이 비핵화 대화의 큰 흐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주도의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 CVIP를 얘기했어요. CVIP는 북한 핵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서 열자 그랬습니까? 네. 평화 하면서 CVIP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CVIP를 얘기하는 이인영 씨를 보면서 참 몽롱하다, 망상가다는 얘기를 저는 평가를 합니다. 평화 안전은요, 여러분 우리 안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에 교통신호 같은 거 봤을 때 사람들이 길 건너가는 횡단보도선이 명쾌해야만 안전을 유지하기 좋죠. 몽롱하면 안 됩니다. 신호등도 명쾌하게 탁탁 끊어줘야만 되죠. 신호등이 없고 막 들이썩히면은 안전이 유지가 안 되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사서 한 번만 봐줘 이렇게 가게 되면 몽롱해집니다. 이거 평화가 안 와요. 그건 하지 마.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서 마음대로 거래하는데 요 거래는 안 돼. 딱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법치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을 하는 게 우리는 불행이죠. 미국이 만든 유엔 헌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략을 부인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으면 선제공격을 해도 된다는 쪽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11 테러를 당했잖아요. 테러 세력은 은밀하게 움직이는데 테러를 당한다면 워낙 피가 크니까 미국이 대응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따라서 테러 세력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를 도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이 정당하다 논리를 만들고, 테러 세력은 한 군데 모여있고 조그만 전체는 아니니까, 그 나라 전체니까 그걸 잡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 공격을 하겠다, 그런 개념을 세운 거죠. 지금 북한은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만 핵무기를 가져라 그랬는데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가졌어요. 그리고 북한은 과거에 NPT에 가입해서 핵을 안 갖겠다 그랬는데 자기 탈퇴하고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발로 보는 거죠. 근데 북한이 그런 핵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핵으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검토하는 거지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한미연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는 엄청난 무장으로 이렇게 계속 군비 증강을 하면서 그게 평화를 보장하는 겁니다. 뭐 어떤 지금 정부 여당 사람들은 우리 매년 뭐 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쓰는데 뭐가 안보가 보장되냐 그러는데,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나마 엉터리 국방부 장관이 있어도 그나마 그래서 안보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당연히 북한을 상대로 핵국이니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는 작전 계획을 전략사령부는 싸죠. 스트래티지컴, 스타트컴이라고 그러죠. 네. 핵 보유국은요, 위기가 있으면 먼저 핵 사용부터 검토합니다. 푸틴도 2015년에 러시아는 보복용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이슬람 스테이트 만드는 IS 그 분자들이 러시아를 많이 위협하니까 IS 격퇴하는데 핵무기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까지 했었어요. 자,
2017년 9월달에 트럼프는 나는 이전에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푸틴이나 시진핑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밥 우드워드한테 했다고 합니다. 글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드워드가 추적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말했던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은 북한 지도부나 군사 거점에 대한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극소형 핵무기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답니다. 핵을 쓰는데 핵무기 중에 중선자탄이라고 있어요. 그건 딱 쏘게 되면 방사능이 덜 나와요. 그리고 쏘게 되면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해쳐요. 그리고 많이도 위력도 세지 않아요. 그게 뭐냐? 김정은만 딱 죽이고 북한의 인민군 수뇌부만 때리고 핵 기지만 때린다. 방사능이 약하니까 좀 들어가게 되면 금방 다른 피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트럼프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2011년 4월 19일 날 시진핑이 아주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에 열심히 가서 만났죠. 말하라고 거기서 만났죠. 그때 시진핑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아주 상당히 시진핑이 도발적인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는 그걸 의식한 거죠. 그리고 푸틴도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 사용을 검토하는 거죠. 그런데 순진하게도 우리 청와대는 이번에 작게 5027은 핵무기 사용 계획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줬어요. 5027은 굉장히 한미연합사 우리가 참여하는 거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버전이 또 있겠죠. 또 모르는 장이 더 있겠죠. 전략사령부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그래? 하고 진짜 오해를 하게 만드는 저걸 불러들이는 발언입니다. 이런 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ambiguous하다는 말이 있어요. MMO하다, ambiguous 영어인데 이런 거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작전은 ambiguous 해야 됩니다. 아니 내 작전은 이거야. 여러분 어디 카지노가 아니다. 뭐 이렇게 고스톱 칠 때 내 패 보여주고 합니까? 너 뭐 들었지? 들었어 하면서 포커페이스로 가면서 게임하는 건데 이렇게 순진한 정부가 있어요. 손자병법에도요 병이사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병자는 요즘 병사로 뜻하지만 옛날에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작전은 속이는 거를 속임으로써 세운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작전은 속이는 걸로 시작한답니다. 이걸 모르는 청와대 사람들 보면 난 너무 순진해요. 그리고요 모든 작전 계획은 실전에 들어가면 내 계획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모조리 탁상공원이다. 이거는 이미 역사에서 검증된 하나의 보편적인 말입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죽고 사는 걸 다투는데 이미 다 알려진 적도 알고 있는 계획대로 싸운다고 웃기지 마세요. 눈속임과 진짜를 구별 못하는 통수권자는 통수권자 자격이 없습니다.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핵 보유국이 하는 말인데 진실은 우리를 건들면 쏜다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박정희 이후까지도 우리는 북한하고 감이 안 되고 미국하고 북한이 경쟁해왔습니다. 박정희가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딸렸어요. 예외적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후기부터 노태우 김영삼 때는 우리가 북한을 억누를 수 있었어요. 그거는 박정희 전두환 때 쭉 쌓인 힘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때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가하면서 그래서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불바다 위협하면서 핵무기 만들다고 하면서 미국하고 다시 회담에 들어가서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김영삼 때 그때부터 한국은 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민족주의를 주장한 김영삼 정부는 한심하게도 북핵 문제를 미국에 넘겨버리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제일 저는 답답한 사람이 김영삼입니다. 그 후에 김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계속 지금 이 정권은 문재인은 핵 문제는 미국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북한하고 짝짝꿍 하나만 하겠다잖아요. 아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핵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민족주의지. 자 2017년 7월 미군이 동해로 에이타킴스를 발사했는데 그거는 그때 북한이 화성을 쐈었죠. ICM 발사를 참관했었죠. 그걸 김정은이가. 그 텐트까지 거리를 남한에서 쐈을 때 평양까지의 거리가 휴전선에서 한 150km 되죠. 근데 에이타킴스는 300km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오산쯤에서 쏘게 되면 평양이 어디 맞죠? 미림 비행장 맞출 수 있죠. 근데 그냥 거리가 아니라 그 텐트를 정확하게 맞추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능력을 바다를 통해서 보여준 거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까불면 한 번씩 겁을 줍니다. 그리고 2018년 6월달 6월 12일인가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트럼프는 리비아 카다피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걸 암시하면서 나는 당신을 제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툭 던집니다. 굉장히 국가 원수가 심리전을 하는 거죠. 국가 원수가 이렇게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드워드는 CIA가 북한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짐작을 했었고요, 저도. 그때 책임자를 한국계 미국인인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간 사람이죠. 서울고등학교 나왔죠. 그래서 같은 서울고등학교 나온 서훈 그때 국정원장하고 국정원장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이게 잘못된 거지. 서훈 씨는 문재인 정부 원하는 대로 다른 데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앤드류 김은 북한 지도자를 전복하는 비밀 공작을 만들어라 해서 그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앤드류 김하고 고등학교 같은 서훈 씨가 이끄는 국정원에서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저는 아주 그 기구가 영 엉터리라서 국개발로 약칭합니다. 국개발이 들어가서 위원은 누군지 뭐 찾아보시면 됐고 국정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드는 공작 기능 마비시켜 모든 거 걔네 소스 코드까지 뒤져보는 별짓을 다 했죠. 완전 마비시키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 앤드류 김이 이끄는 코리아 미션 센터가 우리 국정원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온 이 정부는 지금 국정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대외정보원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로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이 딱 겁을 줍니다. 담배를 그 젊은 놈이 피는 거죠. 길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앤드류 김이 같이 갔었죠.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했죠. 앤드류 김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죽이려고 하기 실패한 거니까 그 옆에 여정이는 그 잿더리 신부로 많은 애잖아요. 자기 오빠 따라다니면서. 김여정하고 김영철이가 바짝 어리니까 얼굴 김정은이 뭐라 그럴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미국은 또 어떻게 할까 막. 근데 그때 이설주가 그 말이 맞습니다. 나도 흡연 위험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해왔습니다라고 말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켰답니다. 이 이설주가 2018년 9월달 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백두산까지 방문하잖아요. 그때도 이 담배 문제 가지고 남편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었죠. 이러한 이설주가 지금 북한 매체에 지금 안 나오죠. 이건 북한이 답해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노이 2019년 2월달 회담 때도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겁을 줬습니다.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후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갖고 6월달에 또 판문점에서 만나잖아요. 이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총알 없이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치열한 싸움 한 것 같은데 정작 아베 총리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에요. 왜? 사기 반의를 한 윤미향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를 하는데 또 확실한 반미도 못해요. 어떨 때는 미국이 막 매달려요. 평창올림픽 앞두고는 매달렸고 또 미국이 북한 때릴 것처럼 한다 그러면 막 북한에 돈 주려고 하고 NSC 열어갖고 미국에 어떤 불만 토로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진짜로 문 대통령이 싸울 대상을 미일로 특정했다면 미국과 일본을 이기는 외교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민한테 보여주는 반일 외교, 반미 외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2018년에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은 만났는데 그거는 외교가 아니죠. 그건 짝짝꿍이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통수권자가 그 반대로 행동한 거죠. 북한을 도와주고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이으면 물리로 통일된다는 생각은 저도 한때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1990년대 김영삼 정권 때. 근데 결국은 2000년 들어오면서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저도 버리고 다른 북한 학자들도 버렸던 건데 이걸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외교를 남북관계도 할 줄 모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미향 추미애 사건에서 보듯이 국내에서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태도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 건데 국제 무대에서는 전혀 칼자루를 못 쥡니다.
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샌다는 건 거짓말이죠. 몽상가가 하는 통일운동과 외교는 백전백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대국이 하는 걸 이용해서 국위를 극대화하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했던 게 전두환 씨잖아요. 지금은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 반대로 뭐 맞서는 외교를 하고 이기지도 못하거든요. 힘과 힘이 부딪히는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도 아닌데 분단 국가인 우리는요.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어느 한편에 서야 됩니다. 양쪽에 서게 되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분단국가라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가 외교인데 거기에서 우리 국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청와대는 레이지란 책에 있는 내용이 옳다 그러다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이 책에서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배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려면. 그리고 밥 우드워드 얘기를 좀 했는데 밥 우드워드를 보면서 대한민국 기자들도요. 좀 큰 주제를 과감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좀 소심한 것 같아서 답답한데 인터넷에 나온 걸 갖고 기자들이 참고하는 걸 보면서 좀 답답해요. 좀 큰 주제, 안보 문제도 좀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좀 큰 나라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기자들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